야, 정서희! 또 수업 빠졌네? 경영학과 4학년 조교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복도를 지나던 학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건물 3층, 오후 2시였죠. 미안해, 이번 주는 좀. 정서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급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때 학과에서 모범생으로 통했던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머리카락은 며칠째 감지하는 듯 기름져 있었고 항상 밝았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서희야, 괜찮아? 같은 과 친구 이소영이 뒤따라 나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지난주 생일 파티 이후 급변한 서희의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서희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소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서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밤 같은 악몽에 시달렸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날 밤 파티에서 일어난 일들이 조각조각 떠오르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괜찮다고 해. 서희가 소영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서희의 엄마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들었어요. 그 시각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는 정서희의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죠.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조용히 채소를 썰고 있는 손놀림이 매우 익숙해 보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희 친구 소영이에요. 아, 소영이구나. 무슨 일이야? 그게, 서희가 요즘 좀 이상해요. 수업도 자주 빠지고 얼굴도 많이 상했어요.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귀에 더 가까이 댔죠. 이상하다는 게 어떻게?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행동해요. 대화가 끝난 후 엄마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엄마는 없죠. 하지만 22살이 된 딸에게 무작정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서희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놓인 검은색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가방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그 가방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희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기숙사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던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뒤척였죠. 머릿속에서는 그날 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분명 술만 마셔야 했는데 생일 파티 그날 친구들과 함께 강남의 한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예쁜 색깔의 칵테일을 건네줬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서비스예요. 멋있어 보이는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희는 별 생각 없이 그 술을 마셨죠. 그리고 그 다음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서희는 자신의 기숙사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옷은 그대로였지만 뭔가 이상했죠.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온 거지? 그날 이후로 서희는 계속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서희는 그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서희야, 정말 괜찮은 거야? 이소영이 카페 테라스에서 서희를 마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홍대 입구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 오후 3시였죠. 서희는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소영아, 그날 밤 파티에서 나 어떻게 집에 갔어? 서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 맴돌던 의문을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사실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너 갑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먼저 보냈는데 소영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분명히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셔야 했는데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서희야, 그날 내가 마신 술,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소영의 말에 서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왜? 무슨 말이야? 그냥, 너 평소에 술 잘 마시잖아. 그런데 그날은 조금만 마시고도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불안한 직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아, 혹시 그날 누가 나한테 술을 줬는지 기억나? 바에서 일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생일 축하한다며 칵테일을 가져다 줬어. 예쁜 분홍색이었는데 그 순간 서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마. 서희가 휴대폰을 보며 중얼거렸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희 씨. 만나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위협적인 톤이었죠. 누구세요? 그날 밤 클럽에서 만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서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도 서희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더욱 만나서 얘기해야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말인데, 그날 밤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곤란하실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서희야, 무슨 일이야? 누구였어? 소영이 서희의 어깨를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소영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서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그녀를 바라봤지만 서희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일단 진정하자. 그리고 경찰서에 가자.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 만약에 정말로 그날 밤에 뭔가 일이 있었다면, 엄마가 알게 되면 어떡해?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해. 분명히 나쁜 놈들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는 마음속으로 엄마 생각을 했어요. 항상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 시각 서희의 엄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다 말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평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안부 전화를 하던 딸이 사흘째 연락이 없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걱정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가 돌아온 거였죠. 서희야? 엄마. 서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상했어? 엄마 나. 서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죠. 엄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딸을 울렸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어요. 천천히 얘기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하지만 서희는 끝내 그날 밤의 일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엄마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그래. 괜찮아. 엄마는 딸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그 밤 서희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가 오늘 전화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죠. 새벽 3시 서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옆방에서는 엄마가 뭔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죠.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엄마의 목소리와는 뭔가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결연했죠. 서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들려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서희의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빨리 만나자. 계속 피하면 안 좋을 거야. 내 사진들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마지막 문자를 보고 서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정말 우리 서희야? 엄마가 며칠 만에 제대로 본 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서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볼이 푹 꺼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죠. 엄마, 나 괜찮아. 서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밥그릇을 제대로 들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서희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고개를 저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취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때 서희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엄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고 결국 서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서희 씨, 언제까지 피할 거예요? 오늘 저녁 8시 강남역 2번 출구에서 만나요. 저는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그날 밤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서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급하게 달려와 딸을 부축했죠. 서희야, 이제 그만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여전히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 나 진짜 나쁜 일 했나 봐. 그런데 기억이 안 나. 무슨 소리야? 그날 밤 파티에서 누군가 내 술에 뭔가 탔나 봐. 그 다음 기억이 없어. 엄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누가 감히. 엄마가 중얼거렸지만 서희는 듣지 못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정신이 혼미했거든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그 사람들이 사진을 퍼뜨린다고 해. 사진? 무슨 사진? 모르겠어. 그날 밤에 찍힌 사진인 것 같은데.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나. 엄마는 딸을 침실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이제 참을 수 없어.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있던 검은색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 안에서 몇 장의 서류와 명함들이 나왔죠. 엄마는 그중 하나의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서기훈,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과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훈이한테 연락해봐야겠어.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기훈아? 정은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 급한 일이야.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서희가 마약 관련 사건에 휘말린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은아, 농담이지? 농담으로 이런 전화하겠어? 내일 오전에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는 다시 서류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군복도 하나 들어 있었어요. 깔끔하게 다려진 군복에는 별 2개가 달려 있었죠. 이제 나설 때가 됐구나.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박도혁이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 완전히 길들여졌나? 네, 형님.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예요. 이제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좋아. 대학생들이 제일 다루기 쉬워. 가족들한테 알려진다는 게 제일 무서우니까. 박도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자신의 조직에 끌어들였어요. 오늘 밤 만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키자. 대학가 배달부터 시작해서. 형님, 그런데 이 여자의 엄마가 좀 이상해요. 부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며칠 전부터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뭔가 평범한 아줌마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걱정되는 엄마겠지. 신경 쓰지 마. 박도혁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건드린 딸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편 서희는 침실에서 뒤척이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야 할지 아니면 계속 피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도 최악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서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걱정하고 있다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저녁 7시 서희는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몰래 후문으로 빠져나간 거였죠. 그들을 만나서 무엇이든 해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엄마도 집을 나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희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강남역 근처의 한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정체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목표 확인. 작전 개시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희가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오후 8시가 되자 서희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하나가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서희 씨죠? 안녕하세요. 박도혁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 같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일단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죠.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박도혁이 서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희는 저항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손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 목소리가 들린 방향을 돌아봤죠. 서희의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서 있는 자세도 뭔가 위험이 느껴졌죠. 엄마. 서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서희야, 엄마 뒤로 가. 엄마의 목소리에는 평소 들을 수 없었던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아줌마가 누구세요? 박도혁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서희의 엄마에게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제 딸한테서 손 떼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박도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아, 서희 씨 어머니시군요. 안녕하세요. 박도혁이 일부러 공손한 척하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를 놓지는 않았죠. 저희가 서희 씨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잠깐만 빌려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엄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박도혁은 속으로 짜증이 났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유지했어요. 그게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개인적인 일? 엄마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박도혁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제 딸을 협박해서 불러낸 게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박도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협박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희야, 엄마 뒤로 와. 엄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명령조였어요. 서희는 떨리는 다리로 엄마 뒤로 숨었죠. 아줌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무슨 나쁜 사람들인 줄 아세요? 박도혁 뒤에서 부하 2명이 나타났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어요. 서희 씨가 우리한테 빚이 있거든요.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빚? 엄마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22살 대학생이 당신들한테 무슨 빚이 있다는 거죠? 그게 놀이비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경고하겠습니다. 제 딸한테서 손 떼세요. 박도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줌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요.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그 순간 엄마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희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그 말은 제 딸을 마약으로 유인했다는 뜻인가요? 박도혁이 당황했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마약이라니 무슨. 그만하세요. 더 이상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엄마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딸한테서 손을 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뭘 신고한다는 거예요? 박도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그리고 아줌마, 혹시 그날 밤 서희가 뭘 했는지 알고 싶어요? 서희가 엄마 뒤에서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날 밤 사진들이 꽤 재미있거든요. 서희 씨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박도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감히 내 딸을. 엄마가 박도혁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어요. 박도혁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부하들이 놀라서 달려들려고 했지만 엄마가 눈빛 하나로 그들을 제압했어요. 당신들이 내 딸한테 한 짓을 자세히 말해보세요. 엄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저희는 마약을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범죄에 이용하고. 박도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당신이 누구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딸 걱정하는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박도혁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가죽 지갑이었는데 그 안에서 신분증 같은 게 보였어요. 박도혁이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육군 이정은 소장입니다. 엄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작전이 뭔지 아세요? 동남아시아 마약 카르텔 소탕이었습니다. 박도혁과 부하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갑자기 주변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을 얼마나 많이 처리해봤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정은이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군인 특유의 위험이 느껴졌어요. 제 딸을 건드린 건 큰 실수였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입 다물고 들어요. 이정은의 목소리에 박도혁이 움찔했습니다. 지금부터 24시간 안에 제 딸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안 돼요. 이미 조직에 보고가 올라갔고, 조직? 이정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 조직까지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박도혁이 당황해서 부하들을 바라봤지만 그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군인 아줌마, 저희가 군인을 상대로 뭔가 할 순 없지만 이미 너무 많이 엮여 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조용히 넘어가라고? 이정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제 딸을 마약으로 유인하고 협박하고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그때 서희가 엄마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정은이 뒤돌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서희야,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다시 박도혁을 바라볼 때는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사라지세요. 박도혁이 부하들과 함께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아줌마 군인이라고 해서 민간인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뒤에는 아주 큰 조직이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만 처리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큰 조직까지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아, 나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박도혁이 불안해했습니다. 뭔가 일이 크게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유나한테도 연락해줘. 사이버 첩보실 쪽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은이 다시 박도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정은아, 이게 정말이야? 서기훈 팀장이 카페에서 이정은을 마주보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1시, 둘만 남은 조용한 카페였어요. 서기훈은 긴급 연락을 받고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친 채 달려온 상태였죠. 농담으로 이런 말하겠어? 우리 서희가 마약 조직한테 당했어. 이정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서기훈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자제력으로 겨우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은아, 이 일에 군이 개입하기는 좀. 서기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정은의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기훈아, 너도 딸 있잖아. 그렇지만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서기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정은의 말이 맞았거든요. 게다가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야. 마약 조직이 대학가까지 파고들어서 젊은 애들을 유인하고 있어.
이정은이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녀가 몰래 찍은 박도혁과 부하들의 사진이었어요. 이 자식들이 우리 서희한테 한 짓을 보면. 서기훈이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경찰로서 오랫동안 마약 사건을 담당해온 그였지만 이정은이 수집한 정보의 정확성에 놀랐어요. 이 사진들을 어떻게 구했어? 내가 누군 줄 알잖아. 정보 수집이 내 전문이야.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김윤아한테 사이버 추적을 시켰는데 이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 서기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얼마나 큰데? 해외 루트까지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이정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경찰 내부에도 이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뭐? 서기훈이 놀라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윤아가 추적한 결과를 보면 이 조직이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흔적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던 거지. 서기훈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만약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면 일반적인 수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군 쪽 지원이 필요한 거야. 이정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이버 첩보실의 추적 능력과 군 정보망을 활용하면 이들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어. 하지만 정은아, 이건 월권이야. 군이 민간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건. 기훈아. 이정은이 서기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사관학교 다닐 때 뭐라고 맹세했어?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했잖아. 내 딸도 이 나라 국민이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조직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서기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정은의 논리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공식적으로는 힘들 텐데. 비공식적으로 하면 되지. 너는 마약 수사팀장이고 나는 정보작전 전문가야. 그리고 윤아는 사이버 첩보 전문가고. 이정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완벽한 팀이잖아. 그 시각 군 본부 사이버 첩보실에서는 김윤아 중위가 컴퓨터 앞에서 밤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소장의 지시를 받고 마약 조직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윤아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약 조직의 SNS 계정들을 추적하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이 조직이 경찰 수사 일정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녀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경찰이 계획했던 마약 단속 작전들이 모두 사전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내부 정보 유출이 확실해. 윤아가 급하게 이정은에게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뭔데?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것도 꽤 고위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정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에 브리핑하자. 그리고 윤아야. 네, 소장님.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은은 서기훈을 바라봤습니다. 기훈아,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 그것도 고위직? 서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고위직에 스파이가 있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 조직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완전히 비밀 작전으로 가야 해. 경찰 공식 채널은 일체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이 작전에는 우리 셋만 참여해. 다른 사람은 절대 개입시키면 안 돼. 서기훈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은의 계획대로 하면 자신의 경찰관 경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정은아,
만약 이 일이 밝혀지면 기훈아,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이정은이 서기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그냥 정보만 제공해주면 돼. 실제 작전은 내가 주도할 거야. 그래도 기훈아,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이 조직은 계속 커질 거야. 그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입을 거고. 서기훈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신중하게 하자. 당연하지. 나도 소장 계급장이 아까워. 이정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박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대학생 때문에 군인이 개입했습니다. 군인? 네, 그것도 소장급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흥미롭네. 단순한 대학생 엄마가 아니었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봐. 그 군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대표님, 혹시 우리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는 강력한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라면? 경찰 내부에 우리 사람 말이야. 아무리 군인이어도 경찰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 박도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도혁아, 그 대학생은 어떻게 할 거야? 처분하시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군인이라면. 전화 너머에서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군 기밀 정보까지 손에 넣을 수 있겠어. 박도혁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정은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정보작전 전문가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그들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다는 것을. 새벽 3시 이정은은 집으로 돌아와 딸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서희는 약을 먹고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서희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정은이 딸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검은색 케이스였는데 그 안에는 군용 장비들이 들어 있었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이정은이 딸의 방에 아침을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충격적인 일을 겪은 서희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어. 서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줄 알았던 엄마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자신이 그런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서희야,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정은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대단한 군인이었어? 나는 아빠만 대단한 군인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아빠도 군인이었지. 그런데 엄마도 능력 있는 군인이야. 아빠보다 계급이 높아. 이정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이해가 되었어요. 엄마, 그럼 그 나쁜 사람들을 정말 잡을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가 누구인 줄 알아? 이정은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런데 서희야, 며칠 동안은 집에서 나가면 안 돼. 위험할 수 있거든. 알겠어, 엄마. 이정은이 딸을 다독인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김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나야, 브리핑 준비됐어? 네, 소장님.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1시간 후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정은, 서기훈, 그리고 김유나였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유나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마약 유통업체가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범죄 조직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어요. 국내에는 박도혁이 중간 보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위에 A 대표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A 대표? 서기훈이 물었습니다. 실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마약 카르텔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국내 정치계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치계 연관이라니?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윤아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경찰청 내부 통신망에 접근한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빼내고 있어요. 서기훈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야? 아직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마약 수사과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과 사람이라는 얘기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완전히 비밀 작전으로 가야 합니다. 경찰 공식 채널은 일체 사용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그럼 수사 권한이 내가 해결할게. 이정은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영철 본부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어. 합참 정보본부장님께? 윤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이 사안이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면 군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정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이정은입니다.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이정은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오전에 본부장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밤부터 본격적인 감시를 시작합니다. 감시요? 박도혁과 그 조직을 24시간 감시할 거예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서기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은아, 그건 너무 위험해. 혹시 들키면 들키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이정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 박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인년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어.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대학생을 완전히 길들여야 해. 엄마가 군인이라면 더욱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야. 박도혁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밤에 그 애를 납치해서 진짜 교육을 시켜주자. 납치요? 그래. 이제는 협박으로는 한계가 있어.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해.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형님, 혹시 군인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설마. 아무리 군인이라도 민간인을 함부로 건드릴 순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경찰 내부에 사람이 있잖아. 하지만 박도혁은 몰랐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모든 통신이 감청당하고 있다는 것을. 윤아야, 들었지? 이정은이 이어폰을 끼고 윤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소장장님. 오늘 밤에 서희를 납치하려고 합니다. 좋아. 그럼 우리도 준비하자. 이정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밤이 결전의 날이 될 것 같네. 저녁 8시, 이정은은 집에서 서희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희야, 오늘 밤에는 절대로 방에서 나오면 안 돼. 왜? 무슨 일이야? 위험할 수 있어. 그리고 혹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지 마. 서희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혹시 오늘 밤에. 괜찮아.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이정은이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밤 11시, 이정은은 검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집에 있지 않았어요.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놓았거든요. 대신 집에는 여군 특수부대원들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목표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어폰으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어. 모든 팀 대기. 이정은이 차 안에서 명령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박도혁의 부하들이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서희가 아니라 특수부대원들이었어요. 꼼짝 마. 순식간에 부하들이 제압되었습니다. 이제 박도혁을 잡으러 가자. 이정은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된 거였어요. 대상 확보 완료. 모든 팀 대기 상태입니다. 새벽 2시 이정은의 이어폰으로 특수부대원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박도혁의 부하 3명이 서희의 집에 침입했다가 모두 체포된 상황이었어요. 좋아. 이제 박도혁 본인을 확보하자. 이정은이 차량 안에서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서기훈이, 뒷좌석에는 김윤아가 각각 노트북과 통신 장비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소장님, 박도혁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아가 실시간 GPS 추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혼자야? 아니요. 운전기사와 함께 검은색 벤츠를 타고 있습니다. 추적 개시. 이정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박도혁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상하네. 왜 애들한테서 연락이 안 와? 박도혁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희를 납치하러 간 부하들이 1시간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대표님,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오래 걸리는 거겠지. 하지만 박도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아지트로 가자. 거기서 상황을 파악해보고 벤츠가 방향을 바꿔 강남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이동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윤아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어디로? 성남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주요 거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정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좋네. 거점까지 가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하지만 소장님, 그곳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서기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다는 거야. 작은 물고기들만 잡으면 뭐해? 큰 물고기까지 한 번에 잡아야지. 1시간 후 박도혁의 차량은 성남의 한 폐공장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버려진 공장 같았지만 실제로는 마약 조직의 주요 거점이었어요. 여기가 그들의 본거지인 것 같네. 이정은이 망원경으로 건물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건물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윤아가 열감지 카메라로 건물 내부를 스캔하며 말했습니다. 내부에 최소 20명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는? 확인 중입니다. 네, 권총류 여러 정이 감지됩니다. 예상했던 수준이네. 기훈아, 경찰 지원은 어떻게 돼? 글쎄, 공식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증거가. 그럼 우리끼리 해야겠네. 이정은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잠깐, 정은아. 우리끼리 하겠다고? 저기 20명이 넘는다고. 서기훈이 놀라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기훈아, 내가 누군 줄 알잖아. 특수작전 전문가야. 그래도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야. 이정은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파팀, 투입 준비 완료? 네, 소장님. 언제든 명령만 내리시면. 좋아. 10분 후에 작전 개시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은이 서기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야. 특수부대 한 개 팀이 대기하고 있어. 특수부대까지?
이미 본부장님께 승인받았어. 이 사건이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서 서기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공장 내부에서는 박도혁이 상부에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뭔가 이상합니다. 애들한테서 연락이 안 와요. 그래, 혹시 들킨 건 아닐까?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상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도혁아, 너 아직도 그 여자를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해? 네. 그 여자는 육군 소장이야. 그것도 특수작전 전문가고. 박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건드린 건 범상치 않은 여자야.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 하지만 대표님, 여기는 우리 주요 거점인데. 거점 따위는 다시 만들면 돼. 목숨을 잃으면 끝이야. 박도혁이 급하게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중요한 자료 챙기고 즉시 철수한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움직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장 주변이 특수부대원들에게 포위당했거든요. 작전명 블랙아웃, 작전 개시. 이정은의 명령과 함께 특수부대원들이 동시에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부대원들은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움직였어요. 총을 버려. 건물 안에서 외침소리와 함께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박도혁의 부하들이 저항했지만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젠장, 이게 뭔 일이야? 박도혁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주변도 특수부대원들에게 포위당한 상태였죠. 박도혁 체포한다. 이정은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완전 무장을 한 상태였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당신이 그 군인? 박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정은 소장이다. 그리고 내가 건드린 서희의 엄마야.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내 딸을 마약으로 유인하고 협박하고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으면서. 이정은이 박도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도혁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건 이제 내 뒤에 있는 A 대표까지 다 잡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 거짓말 하지 마. 이미 다 알고 있어. 김윤아가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모든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윤아가 화면을 박도혁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신들이 해외 조직과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모두 복원했어요. 박도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이제 A 대표가 누구인지도 알아냈어. 이정은이 박도혁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청 차장 김정태. 맞지? 박도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이 들켜버린 거였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체포영장도 나왔어. 지금쯤 김정태도 잡혔을 거야. 실제로 그 순간 서울경찰청에서는 김정태 차장이 특수수사팀에 의해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의 완벽한 계획이 동시에 실행된 거였어요. 이제 끝이야. 이정은이 박도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한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박도혁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어요.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은은 서기훈과 김윤아와 함께 공장을 나서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윤아가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수고는 무슨. 이제 서희한테 가서 안전하다고 말해줘야지.
이정은이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힘든 전쟁이 끝났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 서희가 안전가옥에서 나와 이정은의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새벽 6시 모든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였어요. 딸을 다시 안전하게 품에 안은 이정은은 그제서야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희야, 이제 정말 괜찮아. 이정은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한동안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공포와 불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엄마,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야? 응, 다 끝났어. 그 나쁜 사람들은 모두 잡혔고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이정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희는 전문 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피해를 당한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서희 씨,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담당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악몽도 예전보다 덜 꾸고 밤에도 잘 잘 수 있어요. 서희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가족분의 지지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서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담센터 밖에서는 이정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편 박도혁과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약 제조, 유통,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한 협박과 강요 등 수많은 죄목이 적용되었어요. 피고인 박도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이정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이정은은 서기훈과 마주쳤습니다. 정은아, 수고 많았어. 기훈이도 고생했어.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런데 정은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군에서는 뭐라고 하던? 다행히 본부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어. 오히려 국가 안보에 기여했다고 치하해 주시더라고. 이정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좀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해. 다른 일? 마약 피해 청소년들을 돕는 일 말이야. 우리 서희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서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말해. 2달 후, 이정은은 청소년 마약 피해 예방센터의 설립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성공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서희가 센터 설립 계획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학교에도 복학했어요. 서희야, 엄마 혼자 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거든. 그래도 엄마가 시작한 거잖아. 나도 도울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내가 경험한 걸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어요. 몇 개월 후 예방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서기훈과 김윤아도 축하를 위해 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마약 피해 예방센터 소장 이정은입니다. 이정은이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제가 이 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는 매우 개인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추고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서희가 격려하는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딸이 마약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명의 엄마로서 절망했고 분노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이정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제 딸 같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방 교육부터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정은이 센터 내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오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이정은과 서희는 센터 옥상에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군인 그만두고 이런 일 하는 거. 이정은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아. 군인으로서는 나라를 지켰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거니까. 서희가 엄마의 팔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줘서, 그리고 이렇게 다른 아이들도 도우려고 해서. 이정은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희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왜?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까지 도우려고 하잖아. 실제로 서희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또래들에게 상담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역할이었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그때 일도 이제는 악몽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든 경험이라고 생각해. 이정은이 딸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엄마, 앞으로도 나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있잖아. 이정은이 센터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분명히 세상이 조금씩 나아질 거야. 저녁 무렵 뉴스에서는 청소년 마약 피해 예방센터 개소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청소년 마약 피해 예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마약 범죄의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보던 서기훈이 휴대폰으로 이정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이정은이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센터에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이정은은 문득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군인 엄마에서 마약 조직과 맞선 전사가 되었다가 이제는 청소년들을 돕는 사회사업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참 많은 일이 있었네. 혼자 중얼거리던 이정은에게 서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 그냥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말이야. 힘들었지? 응, 정말 힘들었어. 특히 내가 고생하는 걸 보는 게 가장 힘들었지. 서희가 엄마를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괜찮아. 그리고 우리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잖아.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정은과 서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센터에서는 벌써 몇 명의 청소년들이 상담을 신청했고 많은 학교에서 예방교육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엄마, 정말 고마워. 서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마워? 내 엄마가 투스타여서. 이정은이 웃었습니다. 투스타라는 말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졌죠.
서희야, 엄마도 내가 내 딸이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이정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죠. 오늘 드디어 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희도 완전히 건강해졌고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이정은은 딸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서희는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일상을 되찾은 모습이었죠. 공부 열심히 하네. 응, 내일 센터에서 상담 봉사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서희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준비? 마약 피해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어. 내 경험도 포함해서. 이정은이 딸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로 강하고 훌륭한 여자로 자라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서희야, 일찍 자야 해. 내일 중요한 날이잖아. 응, 알겠어. 엄마도 일찍 자. 이정은이 딸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정말로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이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투스타라는 이야기가 이제 정말로 완성된 순간이었죠.